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4회 리캅스 불교학연구 다시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함형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논문은요, 2020년도 그 불교학연구에 실렸던 교적이 텍스트 변천 연구 1 그리고 2입니다. 이 두 논문을 작성해 주신 이상민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선생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소론의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인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기회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상민 선생님 논문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재직 중이신 김영진 선생님이십니다. 김영진 선생님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불교학부의 중국불교 담당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논평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저희 제3회 리캅스에도 출연 한번 해주셨었는데요. 경북대학교 동서사학연구소 이영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영진 선생님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선생님 옆에 있는 이영진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번이랑 같이 이번에도 3회에도 같이 하게 돼서 대단히 즐겁고 또 이상민 선생님 논문 듣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논문이 둘 다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부제는 물론 다르지만 교적의 텍스트 변천 연구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교적이라는 텍스트는 사실 많은 분들한테 저 역시 저는 당연하고요. 저 역시 그런데 굉장히 낯선 텍스트예요. 그리고 이 텍스트의 저자가 법상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법상이라는 인물도 중국 불교사에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상이라는 인물과 교적이라는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법상이라는 인물은 그 남북조 시대 6세기에 북조 이제 지론종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십지경론을 중심으로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되게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대 이제 지론종의 대표적인 논사로 알려진 정형사 해원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뭐 좀 멀리 가면은 고구려에 그 의연이라는 승려가 이제 중국에 건너와서 불법에 대해서 물었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삼국시대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그리고 후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조에서 되게 중요한 논사였죠. 그 고구려 스님이 만났어요? 네, 만났어요. 576년이었나? 576년. 네, 그때 이제 경전의 연기에 대해서 묻고 뭐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교적이라는 텍스트는 그러면 법상에 뭐 남아 있는 저술이 많이 있나요? 법상 저술은 지금 도낭삼으로 사본으로 남아 있는 십지론 의소 정도, 그리고 몇몇 이제 후대의 텍스트에서 인용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법상 교적의도 따로 텍스트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천태대사의 그 법화현의에 권십의 이제 달마 울따라라는 다르모따라라는 산스크리트 이름으로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문이 인용이 돼 있어서 제가 갖고 와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교적의는 어떤 의미인지요? 교적의란. 교적의는 그 기본적으로는 이 다양한 경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경전관을 크게 순차적으로 이제 경전이 성립했다고 보는 일종의 시간적인 경전관과, 아니 그런 거 아니다, 모든 붓다의 교설은 한 번에 한 음으로 말했던 이름교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는 대답으로서 이제 성문장과 보살장이라는 경전관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줄거리를 갖고 있는 글입니다. 적자가 무슨 적자예요?
이 적자는 네, 자취 그냥 적자, 발자취 이런 거. 네, 발치 적자인데 교적 그러면 결국은 네. 가르침에 대한 자취. 음, 그러니까 그 자취라는 것은 그 흔적, 기록, 언어화된 것. 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르침의 자취, 그래서 경전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경전들의 가르침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제 교적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논문 내내 교판보다는 교판이라는 용어보다는 경전관이라는 용어를 맞아요.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예. 네. 아까 교적의 설명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교가 결국 경전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이 쓰신 경전관과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판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을 조금 더 부각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판과 경전관이라고 했을 때 그걸 뚜렷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남북조 시대에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가르침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가르침을 갖고 있는 경전들을 어떻게 하나의 체계 내에서 이해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판이라는 논의, 특히나 이제 수당 시대에 다양한 종파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던 교판이라는 논의의 핵심은 경전 자체를 어떻게 교통 정리하는가 보다도 그 어떤 티칭들, 그 안에 사상들, 가르침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 의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전이랑 이 가르침, 이 경전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가르침이 먼저고 경전은 약간 보수적인데 이때는 거꾸로 경전이 먼저. 경전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사실 나오잖아요. 뭐 이 경전과 저 경전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전들이 어떻게 다 모두 불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교적의 중심되는 문제의식이었다고 생각해서 교판보다는 차라리 이 경전관이라는 말이 조금 어울리지 않나 해서 고안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경전관이라는 그 표현이 뭐 수당 때까지 계속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아마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정영사 회원의 중경교적이나 혹은 정영사 회원이 이제 주장한 사교판 같은 걸 봐도 여러 가지 이제 교판적인 논의들, 뭐 무슨 종 들면서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들이 텍스트별로 나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경전 이꼬르 티칭이 되지 않는 그리고 그런 문제식 상에서 티칭 자체가 더 나서게 되는 순간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수당 시대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적어도 5, 6세기에 있었던 이런 논의들은 주로 이제 경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상이란 인물에서 보면 이후에 보였던 뭐 네. 교판이라고 불릴 수 있을 법한 것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어떤 차이 이런 게 보인다라는 얘기죠. 네, 아무래도 결국은 경전이 그 법상이 주장했었던 것은 대승경전에 여러 가지 다른 메시지가 나오지만 그것은 결국은 불설로서 가치적인 우열은 없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게 지평으로 깔린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 경전의 각각 다른 메시지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어떤 고민들은 그것보다는 당연히 후대에 등장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수당 시대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교판 담론에 군부를 떼는 역할을 뭐 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 있죠. 그리고 네. 실제로 제가 이걸 교판하고 조금 나눠서 설명한 이유가 그렇다고 지론종이 그 전에 교판이 없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뭐 점돈원이라든지 뭐 별교, 통교, 통종교라는 그 나름의 이제 가르침들도 실제로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적위에서는 경전의 가르침 자체에 불설로서의 우열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이 텍스트에 나오는 태도 때문에 경전관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시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주요 문제의식은 여기서는 경전인 거죠. 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교판론이 출현 전 단계로서 경전관을 얘기한 게 아니고 교판론의 발전은 따로 있고
근데 그 시점에서 법상이라는 인물이 교적을 통해서 특별하게 이제 기존하고 좀 다른 어떤 본인의 입장을 성격 자체가- 분명히 제시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정관이라고 규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러한 교적의 같은 데서 만들어졌던 문제 의식들이 실제로 교판에도 저는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법상의 경정관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게 있다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법상의 경정관에서 가장 독특한 점이라. 일단은 그 북조뿐만 아니라 남조에서부터 발생해서 이제 북조까지 온 대표적인 경정관이 그 붓다의 생애를 이제 전체 40몇 년을 놔두고 그 안에서 몇 년 동안 뭘 설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애 동안 경전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설이 이제 그 당시에 되게 북조에서도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상이 속해 있었던 지론종의 종저였던 보리유지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했고, 그 사람의 주장 중에 이름교라고 하는 그 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붓다는 모든 때에 모든 설법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구분도 없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놓고 말하자면 법상은 그 두 가지 모두를 극복하는 설로서 이제 성문장과 보살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논의가 있죠. 그건 이제 2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런 이제 논의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전 대승과 소승경이라는 구분으로 이렇게 딱 간략화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그 이상민 선생님께서 두 논문에 걸쳐서 다루고 계신 주제를 알아보고, 더 자세한 내용은 2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상민 선생님의 두 편의 논문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선생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논문은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불교학 연구의 두 편, 그러니까 교적의 텍스트 변천 연구 1과 2라는 논문 두 편으로 실린 건데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교적의라는 텍스트가 지론학파 내에서 어떠한 정거를 통해서 어떤 맥락으로 형성됐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형성된 텍스트가 후대에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변경을 거쳐가지고 인용이 됐는가. 그리고 거기에 놓여있는 어떤 맥락이라든지 의의는 무엇인가라는 측면을 가지고 주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크게 첫 번째 논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론학파의 학장이었던 법상의 교적의라는 텍스트를 이제 정영사 회원이 중경교적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쓰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또 그 상황에서 어떤 의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봤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 정영사 회원의 중경교적의를 또 이제 후대 수당대 논사들이 갖고 갔는데, 그 중에서 원측과 원효 두 분 다 이제 신라 출신 승려인데도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 법상의 회원의 중경교적의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이렇게 두 편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일단 법상의 교적의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의 논문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교적이라는 텍스트 처음 보고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걸 논문으로 쓰게 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경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부처께서 뭐 순차적으로 말했다, 한 말씀으로 말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되게 경전의 성립과 관련돼서 되게 다층적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경전의 수용자, 그러니까 돈점이라는 것이 왜 생겼냐,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근기에 따라서 돈교와 정교가 나뉜다. 그리고 경전의 발화자, 그러니까 붓다가 이거 경전을 말했다는 점에서는 이거 이름교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 붓다는 모든 때에 모든 말씀을 하신다라는 어떤 교설들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서 발화자 입장에서는 모든 경전은 다 층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세 번째가 되게 독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텍스트로 남아있는 이 경전들은 편집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편집자가 성문장이랑 보살장이라는, 말하자면 성문과 보살의 근기에 맞는 경전으로 편집을 한 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경전의 전체상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파워포인트가 하나만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요. 어떤 하나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전의 수용자? 아닙니다. 제가 나름 색깔에 배열을 맞춘다고 이렇게 했는데. 경전의 수용자가 제일 중요해서 그렇구나. 저는 안 넘기신 줄 알고서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식, 예, 혹시 저기 성문장과 경전의 편집자가 누구라는 명시도 있나요? 예. 뭐 안하는 뭘 하고 가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주장이 아니라 대지도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도론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붓다가 말한 거를 성제자들이 이렇게 편집을 했다. 아니 그러면 이분은 붓다가 언제나 그 만약에 자기한테 능력만 있으면은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문장이 성립을 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것보다도 네. 항상 붓다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전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오시교 같은 경우는 뭐 붓다가 깨달으시고 12년 동안은 뭐 사성제를 가르치고, 뭐 그 이후에는 뭐 육바라밀을 가르치고,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상이 거기다 공격하는 게, 아니 아함경은 사성제와 12연기를 가르치는 니네가 말하는 소승교인데 거기에 보면은 유행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유행경은 말하자면 소승 열반경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 원래 저희가 불경을 보면은 맨 처음에 드는 특징이 대기설법 아니에요, 대기설법. 네네네. 그러니까 부처가 알아서 알아서 듣는 사람의 근기를 확정하고 알아서 그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입장에 따르면은 부처는 한 번에 입을 벌렸는데 한 번에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럼 듣는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는. 어. 그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정말로 붓다의 생애를 40몇 년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뭐 12년까지는 사성제만 가르쳤다면, 그때 법상이 이제 하는 질문이 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 그때 보살의 가르침이 필요한 중생이 없다면, 그러면 그 보살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은 못 깨닫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붓다가 40년 후에 사실은 소승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이 왔다면 그 사람은 그럼 못 깨닫고 가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 라는 식으로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 여부는 그러니까 발화자가 아니고 수용자에 수용자예요.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그 편집자라는 게 그 경전 자체 위계 혹시 혹은 어떤 성격 부여가 지금 수용자 단계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 편집자 단계에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두 개 같이 진행이 되는 건지. 두 개가 같이 진행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돈교와 전교를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경전 따라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되게 다양한 경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경전들은 어떻게 나눠졌냐? 이제 편집자들이 관여해서 그렇게 나눈 거예요. 제가 그러면 김영진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이 제 보기에는 경전의 수용자는 많았겠지만 편집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뜻 보니까 여기에 성제자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수용자들 가운데 그 중에도 그래도 뛰어난 사람들이 편집자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전을 편찬했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불교 사상사에서 아난이나 가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또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특이한 거는 딴 거랑 다르게 편집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법상이 네. 특이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말하자면은 기존의 어떤 차제적인 경정관들, 이때는 뭐가 만들어졌고, 이거는 그 붓다의 생애를 이제 나누어서 보는 건데, 일단 이 법상 입장에서 붓다는 모든 때 모든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전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경전을 어떻게 만들어졌냐? 편집자가 끼어든 거다. 라는 식의 어떤 주장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기존에는 우리가 무슨 그 열반에 드신 다음에 1차 결집 때 아난이랑 뭐 우빨리랑 와가지고 다 암송하고 그거 다 이렇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뭐 편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법상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은 이 사람들이 들은 게 그거를 이 사람들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 네, 사람의 네, 네. 주체성, 들은 사람의 주체성. 왜냐면 원래는 부처가 말한 말이 투명하게 안 한다를 거쳐가지고 그냥 그 수트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주체를 이 사람이 이해한 만큼 당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굉장히 그 점에서는 합리적인데 그 부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그 합리성이 붓다가 입을 벌려서 모든 사람의 맞는 말을 한다는 비합리성을 혹은 부처의 신격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점 때문에 이 합리성이 담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들어요. 반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신격화가 아니고 비신격화되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누군가가 관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편집자라는 거는 관여를 인정해 버리거든요. 전통적인 어떤 종교관에서 그 말씀에는 누구도 관여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저 방식으로 보면 그 말씀에 관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격화가 아니고 좀 뭐라고 할까요? 뭐 낮춘다고 할까요? 그 매개를 인정해 버리는 그분과 이 듣는 사람 사이에 그 매개를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 전에 같았으면 매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네. 이게 듣는 게 아니고 들리는 거라고 하면서 맞아요. 그 중간자를 배제시키는데 네. 여기는 이제 수용자나 아니면 그 편집자도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구도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뭐 객관적이라고 할까요? 저도 네, 되게 그런 재밌었던 게 느낌인데. 제가 경전의 편집자라고 번역한 원문이 집경자예요. 집경자. 집경자. 네. 그러니까 경을 모은 자라는 이제 명상. 이거는 지금 말하자면 편집자를 실제로 등장을 시켜서 그 법상 교적에서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승경전에는 가르침의 어떤 내용의 결이 다를 뿐 그 경전관의 칭찬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그 맥락도 이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후대에 주로 알려진 건 이제 중경교적기를 통해서 후대에는 이제 수당대 논사들이 많이 가지고 가게 되죠. 그리고 중경교적의 내용은 실제로 그러니까 구문상으로 유사한 게 아니라 내용상으로 유사합니다. 내용상으로 거의 이제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가필들이 일어나면서 약간의 맥락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돈정 57개교와 이름교를 이제 먼저 설정을 해놓고 이제 그걸 누가 말했는지가 명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을 좀 훼손하는 부분인데, 지금 앞에서 그래서 이제 설시라는 게 붓다가 언제 무엇을 말했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상하게 중경교적이는 다시 그래도 이게 몇 년도에 뭘 말했고 몇 년도에 뭘 말했고 이런 이야기를 또 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전의 정치에 대한 추가 그리고 수정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맥락은 법상 교적기를 보고 나서 보면은 아 여기 이렇게 변화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중경교적임은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라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법상 교적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경전관을 일운, 뭐 우원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붓다가 이렇게 한 생애 동안 나눠서 경전을 설했다라는 거 주장하는 분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붓다는 저기 보면 불이름으로 보만 중생,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이제 모든 중생에게 어떤 이제 들리게 한다. 아까 김영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영사 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설은 유규가 말했다. 남조의 논사, 지금 현재 무량의경 서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교는 이제 보리유지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실 요 구절로 해서 맥락이 달라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법상이 고려했었던 뭐 돈정 57개교나 이름교는 말하자면 북조 내에서 벌어졌던 논쟁이에요. 그 당시에 법상이 살았던 당시에 벌어졌던 논쟁이나 경전관들을 소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북조 내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논의를 이제 해원의 중경교적이 같은 경우는 남조와 북조의 논의로 확 대별을 시켜버리는 성격을 저는 바꿔버리는. 사실은 그 부분 보면서 저게 그 개인적인 성격의 차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법상이라는 사람이 쓸 때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틀렸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붓다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본인이 위치한 구체적인 컨텍스트에 딱 매칭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라이벌들의 자기의 스승이 배격했던 의견을 다 배대시키면은 예, 본인이 굉장히 약간 정치적인 제스처다 저거는 이거를 실명 비판하는 식이니까요. 네. 예,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제가 오해가 생겼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 그 실제 법상교적의 돈점 57개교의 기원이 유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남아 있는 무량의경 선화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그 어떤 의미에서 법상이 주장한 돈점교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돈교, 점교라는 것은 경전의 내용이 아니라 그 수용자의 근기에 따라서 바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같이 있는데 그거 딱 제외하고 이건 남조 거다. 그리고 보리유지가 이름교를 말한 거는 이건 기록에서 남아 있는데 사실은 보리유지가 또 두 번째로 주장한 게 뭐냐면 성문장과 보살장이에요. 근데 성문장과 보살장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법상 교적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딱 논사를 배대시켜 버림으로써 말씀하신 것처럼 정용사 회원은 자기의 이제 주적들을 딱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나는 보리유지와 더 이상 거리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라는 어떤 맥락들. 원래 법상 같은 경우는 더 보리유지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게 되고 후대에 요것을 통해서 이제 수당대 논사들은 아 남조는 이렇게 봤고 북조는 이렇게 봤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맥락이 변화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경교적이를 이제 후대에 인용했던 이제 원칙이나 원효의 글을 갖고 왔습니다. 원칙 같은 경우는 해신밀경소와 무량의경소 요 두 개의 이제 중경교적의 내용이 간단하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중경교적이 어떻게 활용되냐면은 그 안에서 막 경전의 뭐 편집자, 뭐 수용자 뭐 이런 복잡한 논의들이 다 삭제가 되고 그냥 단순히 남조엔 이런 논의가 있었다, 북조엔 이런 논의가 있었다, 보리유진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만 이제 취사가 되는. 그 안에서 얘네들이 고민했었던 어떤 고민들은 싹 사라져버리는 과정들이 있고 원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게 주로 뭐냐면 이제 청병과 호법의 격판론, 어떤 해신밀경의 삼시를 어떻게 논의했던가라는 인도 내에서의 어떤 논쟁, 실제 그런 논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논의를 갖고 와서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원효 같은 경우는 이제 남조 북조 격판론을 이제 중경교적을 거의 원문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제 법상이 했던 거랑 똑같은 구도로 만들고 있는 거죠. 법상이 57개교랑 이름교를 놔두고 하나는 분절적으로 보고 하나는 통으로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제3의 관점을 제시했던 것처럼 원효는 남조와 북조의 그걸 견해를 또 양극단으로 놓고 자기가 주장하는 이제 제3의 어떤 논의를 또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갖고 있었던 지론학파들의 어떤 고민들은 싹 사라지고 그냥 남북조 시대의 격판을 소개하는 텍스트로서만 활용되게 되는 어떤 지론학파 전공자로서는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것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저는 최초에는 제일 중점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은 오해되었다라는 부분이고 조금 더 나가서는 그렇게 오해돼야만 과거의 텍스트가 현재에도 가치를 지니는 건가? 라는 쪽으로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오해됐다는 건 이제 법상의 교적의가 후대에 오해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법상의 교적의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의식이나 분석 과정을 사실은 중경교적이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싹 사라지면서 지론정 전공자인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근데 보니까 정영사 회원도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이 하나
케이스를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정치적인 사람이다 어쩌고 이렇게 개인적인 성격을 예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듣고 나니까 원칙이랑 원효도 개인적인 저 중견교적이를 활용하는 자신의 방식에 자신의 자부심을 어디서 느끼는가 사람들이 네. 개인적인 자부심을 원칙은 지금 청변하고 호법이 인도에서 저렇게 공유로 중간과 유식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어. 이거를 자기가 알고 있고 이 문제가 여기에서 중국 땅에서 어떻게 돼 있는 걸 내가 정리를 해주는 데서 자부심을 느낀다면 원효는 두 극단을 설정해 놓고서는 자기가 아무 태도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개의 브릿지 역할을 하거나 이것이 회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서 자신의 그 약간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할까? 자신의 스타일이나 혹은 그런 개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각각의 그 인용문 활용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판론을 뭐 교적이나 중긴 교적을 가지고 더 확인시키는 방식이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원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법상종 내에 있는데 네네네. 자기가 법상종에 속한 뭐 우리가 보기에는 속한 입장에서 저 기존의 법상이나 개원의 그 교판론 내지 경정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러니까 그 처리가 너무 간략하거나 그리고 생략돼 또 하나. 있거나. 그게 그 나머지 이제 현장이나 교기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규기의 글에서도 사실 규기글에서도 이제 중견교적이 아까 원칙과 인용과 되게 비슷한 태도로서 하나 더 인용. 쓰셔야 되겠네 논문을. 근데 그거는 사실은 원칙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까 왜 경전의 편집자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아까 김영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붓다가 아니라 편집자에게 부여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논문 읽으면서 못 느꼈는데 이걸 보면서 그런데 정형사회원 같은 경우에는 설시를 추가함으로써 다양성을 붓다에게 부여를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가장 정형사회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그 경전의 편집자 역할이 아니었을까라는 게 맞아요. 지금 보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제가 저기서 적어놨지만 설시를 열심히 부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형사회원도 집경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연도별로 이제 경전이 언제 만들어졌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적어도 현재 자료에서는 전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정형사회원이 그렇게 썼다면 자기가 이 글의 논리성을 훼손하면서 그걸 쓴 걸 거고 아니라면 뭐 후대에 가필된 건가? 그건 이제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그 교적의 논리성이 좀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여기서는 잘 이야기 안 했는데 중견교적이 같은 경우는 뭘 강조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경전의 종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각 경전이 갖고 있는 주요 메시지는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상권이 하나 더 나간 거죠. 법상이 이 경전은 삼매, 이 경전은 뭐 다 뭐 깨달음이고 다 법성이다. 그러므로 붓다의 경전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데서 이제 선언을 딱 해버리고 끝났는데 정형사회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경전의 종치에는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방식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수당대에 있는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교판론, 그 아주 철학적인 분석법 이런 것들의 어떤 시효가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후에 그 수당대의 실제 다양한 이론 체계 구성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론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구분이 가능하고 각각 종치가 따로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거기서 이론이 이제 진척이 되는데 그게 그런 이론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뭐 전개라고 할까요? 그게 가능한 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지점에서 회원이 그렇게 각 경전의 종치를 이렇게 약간 판별해내는 작업은 사실은 법상의 유산을 사고방식의 유산을 그들이 이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법상이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이걸 얘기했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런 객관적인
그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죠. 확인하고 없는데 왜 너네가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비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는 단계가 이 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직접 읽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몇 년도에 붙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하고 경전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는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읽게 되면은 그렇게 종치를 의미상으로 그 교판론이 나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시기상의 교판이 아니라 의미상의 교판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법상이 약간 마련한 게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이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정영사 회원이 이런 식의 어떤 경전적인 분류 말고 자기의 교판으로 뭐 인연종, 광상종, 뭐 가명종 뭐 실제로 사교판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을 추가를 하냐면은 이것은 그 가르침에 대한 칭찬이지 경전 간의 위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전하고 교판을 분리해 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주목하자면은 그래서 법상에서 회원으로 넘어갈 때 사실 저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용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예, 보인다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는 좀 비판적으로 봤지만 왜냐하면 저는 법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봤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가필 때문에 정영사 회원이 썼던 중경교적의 완성도 그 어떤 논리적 완성도는 좀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첫 번째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원효가 인용했던 이 중경교적의 방식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은 종취를 강조함으로써 어쨌건 경전 간의 종의 구분을 강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원효는 중경교적을 이용하면서 법상의 태도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위계가 없다. 그것만 이제 강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강조해서 하고 싶은 말이 사실은 법상이 했던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기존의 양극단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제 변증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텍스트의 변형은 텍스트의 현지적 의미는 결국은 변형을 통해서만 갖게 되는 건가라는 이제 문제의식에서 제 논문에서 뭐 좀 약간 오버해서 이제 중의 추구 뭐 이런 말도 썼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원효가 했었던 그 태도가 사실은 100년 전, 200년 전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었던 그 태도다라는 걸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죠. 이제 그러면은 이상으로 제4회 리캅스 2부 순서는 마치고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